한유진의 눈앞에서 호박색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얼음이 녹아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블루문의 나른한 재즈 선율과 기묘하게 어우러졌다. 그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아니,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직업은 단 1원짜리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을 요구했고 흐트러진 정신은 가장 큰 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15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온 프로젝트에서 배제당한 날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윗선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의는 무슨, 결국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지. 혼잣말처럼 뱉어낸 목소리는 위스키의 쓴맛에 묻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어떤 분식회계든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자금이든 그녀의 손을 거치면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녀의 그 칼날 같은 정직함이 오늘 그녀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비웠다.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가 속을 뜨겁게 데웠다. 바로 그 순간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마세우터, 저도 같은 걸로 한 잔. 낮고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가 지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잘 재단된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남자였다.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하나쯤 풀려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듯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짙은 피로감과 냉소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유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가볍게 목례했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그저 의례적인 말 한마디였지만 유진은 왠지 모르게 경계심이 풀렸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좀 그런 날이라서요. 그런 날이라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새로 받은 잔을 들어보였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나를 위하여. 그가 건배사처럼 말하자 유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보는 남자와 그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바에서 건배를 하게 될 줄이야. 그녀도 잔을 들었다. 2개의 크리스털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외로 길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런 날을 맞이한 두 영혼의 푸념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남자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깨지지 않는 유리 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사회적 가면을 벗고 한유진 감사도 어느 집안의 누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술잔이 몇 번 더 비워지고 재즈밴드의 연주가 마지막 곡을 향해 갈 때쯤 유진은 세상이 살짝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 눈빛 속에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이 담겨 있었다. 이대로 집에 가기 싫군요. 남자가 먼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싶지 않았다.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다. 나도요. 그녀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진은 낯선 호텔 스위트룸의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떠올랐다. 옆자리를 더듬자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가운을 걸친 남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 어젯밤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침 햇살 속의 그는 비현실적으로 잘생겨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기, 어젯밤 일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남자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니에요. 저도 동의했는걸요. 그냥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하죠.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으며 그녀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사람, 하룻밤의 일탈,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 서로에 대해 묻지 않기로 하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유진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이 안도인지 혹은 실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유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섰다. 호텔 문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며 어젯밤의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냥 나쁜 꿈을 꾼 셈치자. 그날 오후 유진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단독 룸. 오늘 그녀에게는 평생 피해왔던 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은성그룹의 후계자. 어머니는 이 결혼이 가문의 수건이라며 몇 달을 그녀를 들볶았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우습게만 느껴졌다. 나이 40에 사랑도 없는 정략 결혼이라니.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퇴짜를 놓으리라 다짐했다. 유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강씨 집안 어른들께서 너를 아주 좋게 보셨어. 너만 잘하면 돼. 어머니의 신신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미닫이 문 앞에 섰다. 종업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벌써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리키는 상석 맞은편, 바로 그녀의 맞선 상대가 앉아 있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유진의 세상이 멈췄다. 익숙한 얼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매. 어젯밤 술에 취해 서로의 고독을 위로했던 남자. 하룻밤의 일탈로 치부하고 영원히 잊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남자의 눈도 유진을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다. 강지훈이라는 이름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은성그룹의 젊은 CEO, 그리고 오늘 그녀의 맞선 상대. 방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른들의 화기에 의한 대화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유진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위스키와 위태로웠던 밤이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두 사람의 현재를 덮쳐오고 있었다. 그 어떤 소음도 침묵보다 더 오글시텔릴 수는 없었다. 한정식집의 고요한 방 안 어른들의 정담은 이제 더 이상 한유진과 강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충돌한 채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 순간에 멈춘 듯 했다. 어젯밤의 위스키 향 낯선 호텔 침대의 감촉, 그리고 서로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나누었던 위로의 말들이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은성그룹의 황태자. 얼마 전 해외 지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본사 CEO로 화려하게 복귀한 남자. 그리고 그녀가 오늘 퇴짜를 놓으려 했던 정략 결혼의 상대, 한유진. 그녀 스스로는 그저 능력 있는 회계사라고 생각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여자.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어젯밤 술김에 하룻밤을 보낸 이름 모를 미스터리한 중년 여성. 어머니의 재촉하는 눈빛에 유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완벽하게 훈련된 포커페이스는 미세하게 균열이 가 있었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어른들의 대화에 짧게 답할 뿐이었다. 악몽 같은 상견례 자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유진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집으로 향하는 채 오르기도 전에 지훈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두 분을 즉시 뵙고자 하십니다. 거부권은 없어 보였다. 30분 후 유진은 평창동에 위치한 강씨 일가의 본가 송월관의 서재에 서 있었다. 사방이 벽을 가득 메운 책과 고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었고 짙은 먹향기가 공간의 무게를 더했다. 은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건혁 회장이 붓글씨를 쓰다 말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총기를 잃지 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주게 어라. 명령에 가까운 말에 유진과 지훈은 소파에 굳은 자세로 앉았다. 강 회장은 벼루에 붓을 내려놓고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오늘 일이 퍽이나 놀라웠겠지.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 결혼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정략 결혼이 아닐세. 이것은 전쟁이야. 그리고 한유진 선생 나는 선생을 우리 쪽 장수로 영입하고 싶은 것이고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래울 리가 없을 텐데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네. 회계법인에서 나온 이유도 알고 있지. 자네의 그 정직함, 그 칼날 같은 원칙주의가 지금 은성에는 필요하네. 내 손으로 일군 이 회사가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와 비통함이 서렸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초혜민혁 부회장, 30년을 나와 함께한 동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회사를 좀먹는 암덩어리가 되었어. 비자금 횡령 배임. 의심 가는 정황은 많지만 놈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꼬리를 잡을 수가 없네. 내부 감사는 전부 놈의 사람들이고 외부 감사는 수박 겉핥기만 하고 돌아가. 이대로 두면 내 손주 녀석이 회사를 물려받기도 전에 껍데기만 남게 될 게야.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역시 부임 첫날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최민혁은 아버지처럼 자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회사의 모든 실핏줄에까지 뻗어 있었다. CEO인 자신조차 그의 견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저를 유진이 물었다. 지훈이의 아내가 되게. 은성그룹 안주인이라는 위치만큼 의심받지 않고 회사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리는 없지. 내가 자네에게 명목상의 직함을 하나 줄 걸세. 하지만 실제 자네의 임무는 최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야. 나 강건혁이 뒤에서 자네의 방패가 되어주겠네. 거대하고 위험하며 기상천외한 제안이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선생의 명성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하겠네. 성공한다면 선생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가 될 걸세. 강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붓을 들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뜻이었다. 송월관을 나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에서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탈레요, 이 이야기는 끝내야 할 것 같으니. 그의 차는 조용히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강변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가로 걸어갔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이게 해서. 지훈이 사과했다. 강지훈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자리였을 테니까. 다만 방식이 최악이었을 뿐.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우리 둘 다 실수가 많았으니. 동감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할 겁니까? 할아버지의 제안. 유진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불의에 타협하기 싫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거대한 불의와 싸울 기회가 왔다. 그것도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씁시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유진의 제안이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었다. 좋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첫째 계약 기간은 최민혁 부회장의 비리가 완전히 밝혀지는 날까지로 한다. 둘째 기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되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물론 어젯밤 같은 일은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셋째 임무 완수 후에는 즉시 이혼하며 회장님께서 약속한 보상과는 별개로 은성그룹은 내게 합당한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 금액은 내가 정합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손을 내밀었다. 그 조건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절대 위험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한유진 씨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보호해야 할 내 공식적인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동맹이 그리고 가장 아슬아슬한 계약 결혼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화려하게 치러졌다. 재벌가의 결혼답게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유진과 지호는 완벽한 신랑 신부처럼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았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약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의 은성그룹 첫 출근 날이 밝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직함은 사회공헌팀 총괄 고문. 누가 봐도 실권 없는 명예직 CEO의 아내에게 적당히 구색을 맞춰준 자리였다. 그녀가 배정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를 지나치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호기심, 질투, 그리고 경계심. 유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꼿꼿한 자세로 걸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중년의 남성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최민혁 부회장이었다. 오, 사모님, 첫 출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복이 많아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분을 아내로 맞았군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유진을 훑어보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비싼 장식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별 말씀을요, 부회장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은 완벽한 미소로 응수했다. 그럼요. 회사 일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숨겨진 가시가 있었다. 당신은 회사 일 같은 건 모를 테니 얌전히 인형처럼 앉아있으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는 유진을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그저 운 좋게 재벌계 입성한 나이든 여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최민혁과 그의 신복들이 떠나간 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방금 전 최민혁의 눈빛을 떠올렸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눈빛.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더 이상 좌천당한 회계사 한유진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체의 심장부로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녀만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었다. 은성그룹 본사 25층 사회공헌팀 총괄 고문실. 한유진의 새로운 전쟁터는 고요했다. 그녀의 직함은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CEO의 아내가 잠시 머물다 갈 한가한 정류장 정도로 여겨졌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 완벽한 위장이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였다. 그녀의 임무는 사회공헌팀의 지난 5년간의 활동 내역을 검토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그녀는 자선단체 기부 내역 문화, 예술 후원 사업, 장학재단 지원금 등 수많은 자료들을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기록들이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잠재적인 범죄의 흔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선한 얼굴 뒤에 가장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에 몰두했다. 수백 개의 엑셀 시트와 보고서, 영수증 뭉치들이 그녀의 책상 위를 뒤덮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야기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최민혁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프로젝트들, 그의 이름이 명예이사장으로 올라가 있는 자선단체들, 그리고 유독 특정 계열사들과의 협업이 잦았던 후원 행사들을 하나씩 분류하며 거대한 지도를 그려나갔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계약에 따라 그들은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서재에서 CCTV를 통해 그녀의 사무실 불이 언제 꺼지는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처음에는 그저 파트너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의 그 지독한 집중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의 경외심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푸른솔 청소년 교육재단. 지난 5년간 은성그룹이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단체 중 하나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모범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날카로운 눈은 이상한 패턴을 포착했다. 왜 항상 기부금이 5억을 넘지 않는 거지? 은성그룹의 내부 규정상 5억 원 이상의 기부금은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푸른솔 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항상 4억 9천만 원 혹은 4억 8,500만 원처럼 교묘하게 그 한도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1년에 서너 차례씩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 시점은 은성건설의 대규모 자재 구매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유진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고 합법적인 기부라는 명목 아래 비자금을 세탁하는 것. 푸른솔 재단은 그저 돈이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증거였다. 심증만으로는 최민혁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은성건설의 내부 회계장부와 자재 납품업체 리스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사회공헌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지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서운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유진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푸른솔 재단은 최 부회장님이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평판도 아주 좋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요? CEO라면 눈에 보이는 평판 뒤에 숨겨진 실체를 봐야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부금 한도, 기부 시점, 그리고 은성건설. 이 세 가지가 우연히 겹쳤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설계라고 부르죠. 그녀는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 위에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건설 자재 납품업체가 가격을 부풀려 은성건설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기부금 형식으로 푸른솔 재단을 통해 최민혁 측에 상납하는 가상의 시나리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한치의 막힘도 없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는 이제껏 수많은 브리핑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명쾌하고 날카로운 분석은 처음이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여자를 신뢰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돈의 냄새뿐만 아니라 권력의 역학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주세요. 내일 중으로 비서실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조였다. 어색했던 파트너 관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최민혁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은성그룹에 30년간 몸담으며 자신만의 정보망을 거미줄처럼 구축해놓은 노예한 뱀이었다. 사회공헌팀의 신임 고문이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보고, 그리고 CEO가 직접 건설 부문의 특정 기간 회계 장부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즉시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아직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방역은 교활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회사 내부에 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CEO 부인이 심심해서 회사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더라.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단체에 특혜 주려고 옛날 자료까지 들춘다더라. 경영은 하나도 모르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며 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 다음은 업무 방해였다. 유진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부재를 핑계로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그녀가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나려 하는 실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갑작스러운 외부 미팅이 잡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의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교주의 방해 공작에 익숙했다. 오히려 이것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며칠 후 지훈이 약속한 자료가 그의 비서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유진에게 전달되었다. USB 하나에 담긴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거실의 넓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배달시킨 피자를 먹으며 그들은 몇 시간에 걸쳐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 해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지훈에게 돌렸다. 푸른솔 재단의 주소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와 일치했다. 그리고 은성건설에 자재를 납품했던 문제의 업체들은 모두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묶여 있었고, 그 지주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최민혁 부회장의 처남이었다.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최민혁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비수, 명백한 증거였다. 환희와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해냈군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조명 아래 숫자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이 낯설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여자도 계약서상의 아내도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이 창밖을 무심코 내다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차. 무세운 차요.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본 것 같아서. 아파트 단지 건너편 어둠 속에 잠긴 도로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을 끈 채 서 있었다. 유진은 며칠 전부터 퇴근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쥔 이 순간 저 어둠 속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착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최민혁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숨통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위험의 그림자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밤이었다.
어둠 속의 검은 세단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이 감시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님을 한유진과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느껴졌다.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뱀이 또아리를 튼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이 펜트하우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회계 장부 속의 숫자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교활한 포식자와의 생존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공식 업무에 더욱 몰두했다. 그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해외 유력 환경 NGO와 파트너십을 맺어 은성그룹의 친환경 사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규모 캠페인이었다. 최민혁에게는 그녀가 CEO의 아내라는 명함에 걸맞은 우아한 활동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 프로젝트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최민혁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전의 날은 이사회와 NGO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이 발표는 신임 사모님의 경영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험대였기에 그룹 전체에 이목이 쏠려 있었다. 유진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발표 시작 10분 전 유진은 최종 점검을 위해 자신의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화면에 뜬 것은 알아볼 수 없는 기호와 깨진 이미지들 뿐이었다. 파일이 완전히 손상된 것이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며 서버에 올려둔 백업 파일을 열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한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고문. 뒤에서 지훈의 낮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파일이 전부 손상됐어요. 대체 누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민혁 부회장이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유진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과장되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사모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군요.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수많은 거물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다시는 경영에 관여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함정이었다. 회의 시간이 되었고 유진은 사색이 된 채 단상 앞에 섰다. 이사들과 NGO 대표단이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최민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런 사모님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다음 기회에. 그의 조롱 섞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트워크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인쇄된 발표 자료 한 부를 꺼내 들었다. 어젯밤 제 아내와 함께 밤새워 검토했던 내용이라 혹시 몰라 제가 하드카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자료를 건네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당신을 믿어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서렸다. CEO가 직접 아내의 소일거리를 챙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유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가득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인쇄된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전산 오류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된 것 같군요. 정해진 슬라이드보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유진은 더 이상 자료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사업계획 브리핑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철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NGO 대표단은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사들조차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발표는 대성공이었다. 최민혁의 계획은 유진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그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지훈의 비서가 또 다른 보고를 가져왔다. 누군가 유진이 NGO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거짓 이메일을 조작해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훈의 사람이 먼저 발견하여 막았지만 최민혁의 공격이 얼마나 악랄한지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진은 의외로 차분했다. 이게 그 사람 방식이에요. 정면으로 싸우지 않죠. 우물에 독을 풀고 뒤에서 조종하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 하지만 이젠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어색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거실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와 자료들로 뒤덮인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최민혁의 비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의 인맥, 그가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들, 그리고 그의 심리적 약점까지 분석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함께 전략을 세우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지쳐갈 때면 서로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동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유진과 지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에 최민혁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견제나 흠집 내기로는 저 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크고 더 결정적이며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유진을 단순한 부패 혐의가 아닌 실질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혁은 은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경영난에 시달리는 은성화학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이사회 내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은성화학에 대한 대규모 긴급 자금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를 동원해 마치 유진이 이 불법적인 대출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들을 만들어냈다. 자금 흐름 내부 보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진의 서명까지 위조된 대출 승인서.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며칠 후 깊은 밤, 전략회의 회의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서 눈을 붙이고 있던 지훈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할아버지의 신보기자 그룹 감사팀을 총괄하는 오 전무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성화학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 건에 사모님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넣었고 내일 아침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다음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최민혁은 이제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위태로운 동맹 앞에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시험이 닥쳐오고 있었다. 내일 아침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 전무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강지훈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화이트보드 앞에서 다음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한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최민혁의 자금 흐름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저 꼬솥하고 강인한 여자를, 저토록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프로를,
이제는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에 유진이 돌아보았다. 무서운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우는 오 전무에게 들은 사실을 최대한 담담하게 전달했다. 은성화학의 불법 대출 조작된 서류, 그리고 위조된 그녀의 서명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거대한 덫이 자신의 목을 향해 조여오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대여칠 놓았군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해결할 겁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아니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법정 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최민혁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을 추게 될 뿐이에요. 판 자체를 뒤집어야 해요. 그녀는 화이트보드로 돌아서서 기존의 분석도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지금 우리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증거를 찾으려 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길 바라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의 기대대로 해주는 겁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함정에 빠진 척하자는 겁니까? 정확해요. 우리는 그의 덫에 기꺼이 걸려드는 겁니다. 겁에 질리고 절망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최민혁이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의 목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상대방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방역한다는 뜻의 이계치게, 이지쯔찌.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대담한 역공이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한 발짝이라도 삐끗하면 유진은 정말로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범죄자가 될 터였다. 지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싸움에 임하는 전사의 투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를 믿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의 판단을,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을. 좋습니다. 그 판에 같이 뛰어들죠. 뭘 하면 됩니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위험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그룹 전체에 사모님이 불법 대출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출근했고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지우는 공식 석상에서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흐른다는 소문이 뒤따랐다. 그들의 펜트하우스에는 도청 장치가 있을 것을 대비해 일부러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며 격렬하게 다투는 연기까지 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유진이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하고 나아가 그녀를 비호했던 강지훈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혀 그룹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승리의 달콤한 예감에 젖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피해 물밑에서는 치열한 방역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최측근인 오 전무와 비서실장을 동원해 비밀리에 팀을 꾸렸다. 그들은 유진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과거에 결제했던 모든 서류들을 수집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문제의 대출이 승인되었던 날 유진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동선을 분 단위로 추적했다. 유진은 또 다른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이성을 잃은 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연기를 하며 최민혁의 약한 고리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민혁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전직 격리 담당자를 수소문했다. 그 여자는 이미 퇴사한 후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유진은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여자는 유진의 끈질긴 설득과 당신도 최 부회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뿐이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최민혁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게 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작된 데이터가 담긴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를 유진에게 넘겨주었다. 계획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유진은 제보자를 만난 후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검은색 밴 한 대가 위협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유진은 직감했다. 최민혁이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다. 그녀는 속도를 높였지만 밴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그녀의 차를 갓길로 몰아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밴이 그녀의 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유진은 핸들을 꽉 잡았지만 연이은 충격의 차는 결국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USB가 들어있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다. 밴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면이 씌어 있었다. 그들이 차문을 거칠게 열려고 하는 순간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다. 지훈의 차였다. 그는 유진의 차에 설치해둔 비상 GPS 신호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차는 밴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유진 씨,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복면을 쓴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밴을 타고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지훈은 유진의 차로 달려와 문을 열었다. 유진은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은 채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핸드백을 놓지 않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지훈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이 와서. 그 순간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계약도, 연극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도 모두 사라졌다.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그녀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의 심장 박동이 유진의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유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도감과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요.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위태로운 밤의 도로 위에서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사람의 심장은 비로소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버린 진실한 마음의 소리였다. 그들의 손에는 최민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로를 지켜주고 싶다는 분명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성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오늘 이곳에서는 은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CEO 일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및 강지훈 대표이사 직무정지에 관한 건. 이사회를 소집한 사람은 바로 최민혁 부회장이었다.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양쪽으로 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상석에는 최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맞은편 강지훈과 한유진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패배자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최민혁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마치 존경하는 군주를 잃은 충신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믿었던 강지훈 대표의 아내 한유진 고문이 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강 대표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유진이 은성화학에 불법 대출을 주도했다는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최민혁의 유려한 말솜씨와 치밀하게 조작된 자료들 앞에서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갔다. 그의 신복인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지훈을 비난하고 최민혁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따라서 저는 강지훈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최민혁이 의사봉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표결에 붙이기 전에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증거에 대해 몇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한유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겁에 질린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그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초혜민혁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세밀해서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증거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에 가깝습니다. 위조와 날조의 걸작품이죠.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자 진실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위조된 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문제의 대출 서류에 찍힌 그녀의 서명과 국내 최고 권위의 필적 감정기관에서 발행한 감정 결과, 보고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두 서명은 육안으로는 유사해 보이나 필압 기울기 회계 연결 방식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동일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음.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 번째, 저의 알리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대출이 승인되던 날 유진의 시간대별 동선이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과 함께 분 단위로 정리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그 시간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증인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완벽한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였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최민혁을 지지하던 이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돈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유진은 최민혁의 처남이 운영하던 유령 회사의 전직 격리 담당자와의 대화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민혁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장부를 조작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USB에 담겨있던 원본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은성화학에서 빠져나간 돈이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최민혁과 그의 신복인 몇몇 이사들의 해외 조세 피난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전체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제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경악과 충격 그리고 배신감.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얼어붙은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제가 범죄자인가가 아닙니다.
최민혁 부회장님,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직무 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한 나약한 CEO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는 준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모든 증거는 명백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최민혁 부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이 자금 세탁에 연루된 모든 이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것들이 날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거야. 궁지에 몰린 최민혁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점잖은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부숴버릴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몸은 허공에서 멈췄다. 회의실 문가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들만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건혁 회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최민혁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이사 몇몇에게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30년간 은성그룹을 자신의 왕국처럼 주무르던 철옹성 같던 권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은 텅 비었다. 처절한 비명과 고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유진과 지훈 두 사람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텅 빈 회의실의 양끝에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들이 이겼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위험한 괴물과 함께 맞서 싸웠고 마침내 함께 승리했다. 결전의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혁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은성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회사 전체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다. 강지훈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명실상부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의 주도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한유진의 위상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그녀를 낙하산 사모님이라며 수근거렸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부정을 파헤친 영웅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감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감사실의 초대 실장직을 제안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명예로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몇 주가 흐른 어느 주말 오후 유진과 지훈은 평창동의 송월관을 다시 찾았다. 예전에 무겁고 긴장감 넘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툇마루에서 강건혁 회장은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고생 많았다. 강 회장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유진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자네는 내 회사뿐만 아니라 내 손주 녀석의 인생까지 구해준 은인이야.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지훈이는 평생 최민혁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게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욕심 때문에 자네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전쟁은 끝났으니 계약도 끝나야겠지.
모든 것은 자네들의 뜻에 맡기겠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자네들을 지지하고 축복할 걸세. 그것은 강압으로 시작된 관계에 대한 그의 공식적인 사과이자 두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축복의 말이었다. 송월관을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계약은 끝났다. 강 회장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들의 전쟁터이자 보금자리였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거실을 가득 메웠던 화이트보드와 산더미 같던 서류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텅 빈 공간은 이제 그저 넓고 조용한 집일 뿐이었다. 유진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저도 제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계약서대로.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며 정이 들어버린 이 공간. 그리고 이 남자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빼앗아 옆에 내려놓았다. 가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한유진 씨,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당신이라는 사람을 전부 봤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프로의 모습, 불의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위험 속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던 당신의 연약한 모습까지.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당신은 나의 차갑고 정해져 있던 인생에 뛰어든 가장 큰 변수였고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나는 당신 없는 은성그룹도 당신 없는 내 인생도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고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항상 강한 척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왔던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냉철한 재벌 3세에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지켜주던 그의 든든함에 어느새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작은 고백에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재로 걸어가 그들의 첫 만남만큼이나 어색하고 기묘했던 결혼 계약서를 가져왔다. 2025년 엑스월 7부로 강지훈과 한유진 간의 업무 협약 및 결혼 계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유진 씨, 그는 새로운 경외감을 담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아닌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생의 계약을. 이번에는 정말로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계약 받아들일게요.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는 반지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저물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길고 치열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함께 더 나은 은성그룹을 만들어갈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의 동반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술김에 시작된 하룻밤의 인연은
이제 영혼을 약속하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